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시작해 봤습니다. 예, 의원님 어제 저희가 이 공소 이제 취소 모임 국정조사 이제 추진하는 그 모임 출범식을 생중계했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경과보고하는 모습을 저도 생중계로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일단은 어제 출범식이 많은 의원들도 오고 취재진도 많이 오고 관심이 쏠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다 친전을 보내고 이런 모임을 만드는데 예. 동참해 주십시오 요청을 드렸는데 105분까지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네. 기자들도 정말 많이 오셨고 지지자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임 대표하고 대표 두 분이 발언하셨고 네. 박범계, 진성준 등 다선 의원님도 발언하셨는데 발언 내용도 좋았고 그래서 아주 행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다 연락도 직접 하시고 예. 이러면서 세심하게 챙겨서도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친전도 보내고 연락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네. 당의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있고 제가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한준호 전 최고가 위원장이고 네. 그 멤버를 좀 소개해드리면 양분함, 박선원, 이주희, 전용기 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간에 한 20차례 정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를 방문해서 감찰 요청 및 수사 요청을 6번을 냈고 고발장을 4번을 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니까 법무부에서 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그간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진술세미나라든지 연어 술파티라든지 네. 또는 비선임 변호사의 접견을 통한 회유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에서는 남욱의 폭로 그리고 이제 배를 갈라버린다든지 남욱이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왜 이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느냐?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또는 또 저는 그와 별도로 전국시 그 광역시도 8개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네. 요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작 기소의 증거, 진술, 정황이 나와 있고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를 요구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실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국정조사를 할 때가 됐다라고 네. 판단돼서 이런 취지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친전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모임을 합니다. 예.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동체가 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 여기에 이제 공감하신 분들이 105분이 와. 참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62명인가요? 의원 수가. 예, 예. 그중에 105명이 공감해서 참여했다. 이거 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6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예. 그야말로 제가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도 이 국정조사하고 공소취소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한테도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네. 다 동의하냐, 다 동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친전을 보냈던 것이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더 이제 똘똘 뭉치고 있고 지지자들, 당원들도 이거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정말 민주당이 이것 좀 추진 잘 해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쌉소리 하지만님이 이건태 의원님 천안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지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국을 도시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선거 때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친정까지 보내시고 이런 진정성에 또 많은 분들이 화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응원을 또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당원들의 이 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최대 피해자,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다시는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을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개혁을. 그런데 정작 이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 구제 절차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검찰이 다시는 정치 개혁이라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검찰 개혁,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의 결과물, 이 쓰레기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서는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 지도부한테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밀 수 있는 추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추동체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었고 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니까 네. 당 지도부도 국정조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하. 만약에 이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정조사 추진에 또 추동체 역할, 그 다음에 추진력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습니다. 예. 이 모임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나 공소취소 논의가 당내에서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취지와 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당 안팎에서 또 뭐 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결국 개파 모임 하려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명 모임을 만들어서 세과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이 모임 만들어질 때까지 네. 제가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한 게 200일도 넘었을 거예요. 그 장시간 동안 이걸 제가 끈덕지게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전국을 8군데 전주, 대전, 광주, 제주, 인천, 경기, 강원, 서울 전국을 다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 지역 의원들과 같이 네. 국정조사하고 공소취소를 요구를 해왔어요. 그럼 이 진정성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진정성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모임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05명이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의 65%인데 이게 어떻게 개파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네. 이 뚜렷한 친명이다라고 분류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해결하자라고 네. 뜻이 모아져서 이런 모임이 가능한 거고 또 이 모임이 있어야만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 모임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그런데요. 끌 수가 없었어요. 당원들의 당심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105명의 명단을 보니까 지도부에서도 뭐 이른바 이거 뭐 친명들만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박수현 대변인, 뭐 한민수 의원, 권향엽 의원 이렇게 세 사람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열린 개방형 모임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모임. 예, 그래서 원하시면 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보셨겠지만은 뭐 이제 회의 때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시민 작가 말처럼 미친 짓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바라보기 바란다. 뭐 신동욱 최고위원은 범죄 단체를 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보도 내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서 국힘당과 저희 당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저희는 검찰 독재 정권이었고
검찰 독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것을 군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네. 하는 내란 정권이었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효 대표는 엊그저께 윤석열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장도 못 내고 그렇죠. 그 다음날 입장을 내면서 네.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음.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미친 짓이죠. 아니 그것이 미친 짓이지. 그 윤석열 내란 정권, 윤석열의 독재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이 모임이 어떻게 미친 짓입니까? 그렇네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말에 대해서 다 판단할 것이다. 이 모임은 예. 윤석열이가 뒤틀어 놓은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상화를 추진하는 모임이에요. 정상화를 추진하는 그렇죠. 모임이다. 그 장동혁은 그 비정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장동혁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이제 조작 기소, 정치 검찰의 행태가 다 이제 드러나고 있고 하나하나 불거져 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뭐 검찰이 잘못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 예. 그 차원의 모임이다. 이거.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 룰라 대통령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룰라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매우 유사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해서 최대 네. 사법 피해자이고 룰라 대통령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저쪽에 수사 판사 우리로 말하는 검사죠. 수사 판사에 의해서 억지 수사 기소 당해가지고 수감까지 되고 정치 생명이 끝났다가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그 대법원은 헌법 재판을 겸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원의 판결을 무효하면서 살아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역정도 닮아 결국 있어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인 것이 양쪽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상회담을 한 날 저희 이런 피해를 정상화 회복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저희 모임이 출범식을 한 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같은 네, 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네, 네. 두 정상이 만나는 날 출범식이 있었다. 네. 이거 좀 생각하신 거예요 일자를? 아니 우연히 맞았는데 우연히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정적적이 수사의 최대 피해자인 두 분이 정상회담하는 날 그 정적지 수사를 규탄하고 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모임을 저희가 한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날짜가 맞았습니다. 그래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서서 모임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아래로부터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런 열기를 아래로부터 만들자. 국민들이 서명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목소리가 있죠. 네. 이제 수순이 중요한데요. 저는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욱의 폭로, 또 정영학의 록치록 위조 변조, 엑셀 파일의 조작, 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나온 법무부의 특별 점검을 통해서 나온 확인된 것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금 조작 기소의 증거가 노출이 됐어요. 이제 이것을 국정조사장에서 꺼내놓고 종합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실상을 알리고 네.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명 작업도 매우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기폭제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소 취소 모임,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정조사 이거 언급하셨지만은 예. 국정조사가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과의 또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순서가 다 있는 것인데 좀 공소 취소 모임 이게 또 부각이 된 게 또 이게 언론에서 볼 때는
이거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좀 살려주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중요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또 강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을 이게 검찰이 정상적으로 한 기소냐, 아니면 검찰이 정치보복, 정적 죽이기 기소냐. 네.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면 이 당연히. 잘못된 조작 기소는 폐기돼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네. 이것은 정적 죽이기 보복 기소다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정한다면 우리 공치모라는 모임이 필요하냐? 네. 공치모라는 모임이 있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이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105명의 그 힘으로 명분으로 요청을 하니까 원내 지도부도 이제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라면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어요. 그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모임에 힘을 보태주고 더해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이고 네. 상징성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풀어가야 돼요. 그렇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검찰의 이 악행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거야말로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야말로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하. 이걸 풀지 않으면서 제도 개혁만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절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특위도 있고, 그러니까 당 내부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제가 그는 200일 동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특위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네.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많은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물을 국민한테 검증받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국정조사를 이제 할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뭐 궁금했던 점들 제가 그 위주 좀 여쭤봤는데,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 모임의 최종 목표는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네. 지금은 국정조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국정조사에 예, 집중할 그래서 이제 생각이다. 가급적 빨리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국정조사가 굉장히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지원하고 도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국정조사 이렇게 뜻이 모아졌는데 이건 뭐 추진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추진이 되는 거고요. 예. 시점이 문제인데 시점. 그걸 이제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이제 원내 지도부의 일정을 고려해서 네. 시점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파편적으로 들어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 또 조작 기소 이런 현황들을 국민들이 정리해서 보게 된다면 파급력이 클 것 같네요.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뭐 남욱동의 폭로라든지 네네. 또는 저희 그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서 법무부에 감찰 조사 요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고검에 인권조사 팀이 만들어졌어요. 네. 나중에 감찰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네. 폭넓게 공개해서 같이 검증해보고 그래서 실상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가려면 추동체가 필요했고 그 추동체는 공치모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언제쯤 시작이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이 공소 취소 모임, 국정조사 추진 모임 이 모임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 실망감이랄까요, 분노가 큽니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는데 그 지기현 판사 판결문을 읽는 걸 저도 여기서 방송에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드라마틱했어요. 뭐 역사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비교적 고령이야, 초범이야, 뭐 이거 사람 뭐 사실 다치고 이런 사람 없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양형 참작 사유를 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사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 사형이 선고돼야 되냐면 네.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내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예. 무기징역을 선택을 했는데 내란 사건은 내란이 성공하면 처벌을 못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란죄의 구속 요건도 국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 성공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지 여부는 묻질 않아요. 아하. 정권을 잡으면 처벌을 못하니까. 그렇네요. 전두환도 80년에 전국의 비상경 확대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처벌을 못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처벌이 됐는데 그렇죠. 1990년.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 라는 기이한 법리를 맞아요. 내세워가지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 후에 전국 상황이 바뀌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결심을 해가지고 처벌을 한 거거든요. 이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다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봐준다. 얕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란이 성공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받을지를 생각해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우리는 다시 80년대 초반의 나라로 추락할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도 그렇게 추락할 거고 기본권 보장도 추락할 거고 국가 경제도 그렇게 추락할 거예요. 네. 예. $10,000 초반으로 다시 추락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사형이 맞아요. 그러면 양형 사유로서 유일한 양형 사유는 반성하는지 여부인데 반성하는지 여부. 반성을 안 하잖아요. 없었죠. 예. 그러면 반성이 당연히 없었죠. 사형을 선택해야죠. 또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그걸 형법적으로는 일반 예방 효과라고 그래요. 일반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사형이 맞아요. 네.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반성이었는데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네요. 선택지가. 그밖에 없는 사건인데 예. 그런데 무슨 고령이다, 뭐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등등의 사실 뭐 사유를 초범 드는 얘기도 것은 하면서 그 양형 사유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기현 판사 끝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떠난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뭐 항소하겠다, 뭐 격앙된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고 결국 결과는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바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의 성격상 저걸 본인이 반성한다고 그렇게 나올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는 1심의 양형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심이 낸 양형 사유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1심의 양형 사유가 틀렸다라고 결론이 도달하면 네. 2심의 양형은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예. 사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1심이 제일 세고 2심은 조금 형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네. 이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더구나 보시는 거예요? 2심은 이제 내란 재판단 재판부가 재판부가 구성이 되니까 네. 내란 사건의 특성,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기현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 사실상 배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내용. 예. 그래서 2024년 12월 1일에
그때 이제 이 내란을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뭐 계획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뭐 이틀 전에 그 생각을 해가지고 내란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2심에서 시정을 해야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판시 부분은 특검이 적극적으로 2심에 가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필요한 증거는 더 내고 그렇게 해야겠죠. 노상원 수첩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보고 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종합 특검에서 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추가해서 무슨 추가 증거가 나오면 또 2심 재판에 추가로 제출하고 네.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 거듭 이렇게 증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2024년 12월 1일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주기현 판사가 했다.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 개혁이 중요하다. 예. 이제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이거 이제 국민들 물어봐야 되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사실상 국회 이런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 이제 의총에서 저희가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법이 이제 법애국제 네. 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법, 증언법. 그다음 재판소원법 세 네. 개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세 법에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법애국제는 제가 22대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이 법안을 냈어요. 네.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은 민주당 사개특위가 꾸려져서 만든 법인데 제가 사개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언법을 만드는 데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소법은 그 사개특위가 끝날 무렵에 재판소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김기표 의원이 성안을 했고 네. 지도부가 공동 발의해서 냈는데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 법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법은 모두 필요하고 위헌 시비도 없습니다. 이 네. 시비만 있을 뿐이 위헌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애국제는 헌법재판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이제 반대하는 국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법애국제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독일의 구속 요건은 누군가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왜곡한 자 네. 구속 요건이 이것뿐이에요. 법을 왜곡한 자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독일 정말 그럼에도 추상적이네. 불구하고 예. 위헌이 아니에요. 아하. 합헌으로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처음부터. 때문에 위헌성이 없습니다. 아하.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이거는 계속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네. 우리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김선수 대법관은 연수원 17기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거든요. 네. 근데 전통 법관이 아니고 계속 노동 변호사를 하시다가 대법관으로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법원 조직에 함몰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법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민주당 안을 지지해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사건 적체가 심해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좀 대법원에서 정밀하게 봐줬으면 하는 사건도 네. 심리 불색형이라고 해서 막 기각해 버려요. 하하.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50대 남성 서울대 일색이에요.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때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네. 중앙지방법원 초임이 인관선정 1등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10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대법관 46%가 중앙지방법원 초임이에요. 국힘당 계열의 대통령일 때는 54%까지 올라가요. 우리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는 18%가 떨어져요. 이 말은 네. 뭐냐면 대법원이 일등주의자예요.
엘리트 초엘리트주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대법원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괴리가 있군요. 네, 여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 예. 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소원도 룰라 대통령 저 사례를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면 룰라 브라질 대통령. 2심까지 룰라 대통령이 네.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 연방 대법원에서 그 2심 판결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겸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2심 판결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판결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현재는 구제 수단이 없어요. 없죠. 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네. 이렇습니다. 법률이 위헌일 때는 헌법소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돼서 법률이 무효화돼요. 행정부가 내린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헌법소원에서 역시 그것도 무효화돼요. 헌법재판. 근데 예.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것은 예. 특혜예요. 법원에 대한 특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법원에 대해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니까 그렇게 해석은 안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법원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법 해석권은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 해석과 달리 법을 해석하고 있어요. 한 법을 두고 양기관이 달리 해석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법 다 필요한데 대법원은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그때도 대법원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위헌이다 해가지고 무산돼 버렸어요. 무산돼 버렸죠. 이번에도 그렇게 무산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사법개혁은 불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네. 이번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주권자는 우리 국민들인데 국민주권 정부고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는 듯한 느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현실. 그리고 더구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스피커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가지고 5월 1일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 파기환송심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 뭐 6만 쪽, 7만 쪽 되는 자료 정말 그거 진짜 어떻게 된 건가? 참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가? 결국 대선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거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또 한다 그래요. 예.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리버스터로 이걸 좀 막아보겠다 이런 예, 건데. 국민의힘은 아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죠. 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5월 1일 그 대선 개입 판결, 그것은 민주당의 집권을 막으려고 한 대선 개입이죠. 그 괴를 같이 하면서 사법개혁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엄정한 심판을 받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설 연휴 동안 지역에서 우리 시민분들 만나시고 유권자분들 만나시고 지역구 주민들도 만나시고 여러 또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느꼈던 설 민심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리 민심, 국민들의 생각 이거 좀 어떻게 좀 파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저희 지역이 전철역이 5개가 있고요. 네. 전통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실 수밖에 없네요. 전철역에서도 인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7개는 다 제가 다 돌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 뭐 잘한다. 굉장히 그 목소리 많이 잘한다, 들었고요. 잘한다. 예. 두 번째가 보통 이 상인들은 장사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한번 추경을 해서 풀었잖아요. 네. 그때 그 시장을 갔더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고 이번에 이제 시장을 갔더니 네.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예. 그 정도 멘트면.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기대를 못했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더 힘들다, 이제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은 많이 듣게 되는데 조금 희망이 보이고 달라진다. 이건 뭔가 기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날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25년 집권기 6개월은 윤석열이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껏 못했다. 네. 근데 2026년은 이제 우리 정부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실 거다. 그렇게 제가 희망을 드렸습니다.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설 명절이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부동산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X에 글을 올렸고 설 연휴 동안에도 글을 계속 올리셨고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 부동산 민심은 결국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문제가 해법은 이미 있었는데 네. 혹시 저렇게 가면 지방선거 앞두고 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표에 그렇죠. 간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하면서 용기를 못 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네. 드라이브를 거니까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구나.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집값이 네. 잡히겠구나. 여기에 저항해서는 내가 손해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급등세가 잡히고 그렇죠. 그 매물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제 가격도 하락세 추세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부동산 이건 좀 뜨거운 감자처럼 참 손에 이제 쥘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선봉에 서서 이래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진정성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일단은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사법개혁법, 3차 상법 개정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올라올 거고 오전에도 아마 이 행정통합특별법 이런 것들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국회가?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도 아마 표결을 할 것 같고,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위원도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혁 입법들 올라올 수도 있는데 국힘당에서 필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순번으로 올릴지 이런 것은 아마 원내 지도부가 고민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미투자 특위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참석 말라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 참석 말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생 법안 처리도 그렇고 대미 투자
특히 이 문제도 지금은 국민의힘 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외교 문제, 네. 통상 문제는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 국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수출 기업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네, 외교 문제하고 통상 문제는 정부를 도와줘야죠. 이 문제 가지고 정쟁화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국힘당은 도저히 안 되는 정당이구나 네. 하는 판단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상황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윤희님께서 공치모 응원합니다. 초심 변치 말고 목적 이루시고 검찰 개혁 확실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지켜보고 또 모시도록 하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 공치모 모임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제도로서의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반이라면 지금 검찰 독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저는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윤석열이가 세우는 족쇄를 차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힘을 모아서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예. 또 다음에 모셔가지고 국정조사 뭐 추진 상황들 또 이 공소 취소 모임 활동 상황들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